안녕하십니까. MBN 뉴스프라임 최진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각 주요 이슈 두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MBN 뉴스 보도국 산업부의 권혜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첫 번째 이슈입니다. 경남 창원에 있는 냉형 간판 제조업체인 현대 비엔지스틸에서 60대 협력업체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3주 전에도 사고가 발생했는데 왜 이런 사고가 자꾸 반복되는 걸까요? 네, 3주 전인 지난달 9월 16일에도 크레인 레일에 끼어서 협력업체 직원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다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네. 중대재해가 일어난 후 며칠 만에 반복해서 사고가 일어난 것인데요. 현대 비엔지스틸 코일 보관소에서 어제 새벽 4시 30분 하청업체 직원인 A씨가 코일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A씨는 가슴과 다리에 다쳐서 즉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1톤급 산업용 코일 포장 작업 중 코일이 받침대 균형에 맞지 않아 세워져 있던 코일이 옆으로 넘어지면서 사고를 당한 것인데요.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현대 비엔지스틸 작업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회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과실 여부 등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자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입니다. 계속해서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대기업으로부터 더 큰 기회비용을 물게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 네, 그랬군요. 윤석열 정부 첫 번째 국정감사가 어제 4일 시작됐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어제 어떤 질타들이 집중적으로 쏟아졌죠? 네, LH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운영 중인 공공임대주택에서 조 단위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대 기간이 끝나고 시세를 반영해 분양하면서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는 것인데요.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LH가 서민 주거 기본권을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LH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분양된 공공임대주택 2만 9천여 호에서 약 4조 4천억 원의 수익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공임대주택 한 채를 분양할 때마다 1억 5천만 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심 의원은 지난 신림동, 반지하 참변 등 열악한 주거 환경에 놓인 시민들이 목숨을 잃는 가운데 이를 개선해야 할 책무가 있는 LH가 오히려 앞장서 집 장사, 땅 장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LH는 이에 대해 분양 발생하는 수익은 공공임대주택의 건설 및 운영에 재투자하고 있고 앞으로 무주택 국민을 위한 주거 사다리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겠다며 향후 분양 원가를 공개하고 정부와 함께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도 지적을 많이 했는데요. LH 2020년도 직원 성과급은 1인당 평균 1,830만 원이었고 사장은 1억 원 넘게 받았다며 비판했습니다. 네. 모든 기업이 윤리 경영을 강조하지만 LH는 거꾸로 가고 있다면서 질타를 했고 LH는 현재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D등급, 미흡 등급을 받았습니다. 이어 서 의원은 부동산 투기 폭로 이후 면직된 장충모 상임이사 등은 5개월 만에 연봉 9천만 원을 받고 LH가 운영하는 대학교, 토지주택대학교에 가는 등 제19 감싸기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LH는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며 문제점을 인식해 제도를 개선하고 더 이상 사내 대학 교수로 임원들이 못 가도록 해놨다고 해명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LH의 임대주택에서 하자 보수 건수가 크게 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민홍철 민주당 의원은 하자 발생 상위 10개 단지를 분석해보니 총 8,000세대에 하자 건수가 10만 5천 건이나 발생했다며 엘리베이터 설치 등 시설의 개선에 관한 요구도 끊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LH 측은 설계, 시공, 전 단계에 걸쳐 품질 관리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고 앞으로 하나씩 개선해 나갈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민주택을 담당하는 LH공사가 땅 장사, 집 장사를 한다는 비판까지 받는군요. 다음 이슈입니다.
풍산이 소액 주주들의 반발에 따라서 방산 사업의 물적 분할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소액 주주들이 이렇게 물적 분할을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먼저 소액 주주들이 회사 측을 상대로 주주 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소송을 신청하는 등 크게 반발하자 결국 풍산은 분할 계획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풍산은 어제 이사회 결의를 통해 분할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공시를 했고요. 원래 풍산은 이번 10월 31일 주주총회를 개최를 하고 12월 1일 방산산업 전반을 담당하는 신설 법인인 풍산 디펜스를 출범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네, 현재 한번 차트를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 지금 풍산의 주가는 물적 분할 공시 이후 지난달 말까지 무려 16.4% 하락했다가 오늘 오전이죠. 10시 기준 4.74% 오른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풍산은 특히 풍산의 방산 부분은 수익성이 높고 성장에 대해서 기대감이 커 알짜 사업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물적 분할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물적 분할은 모회사가 사업부 일부를 떼내 새 회사를 만들고 신설회사의 지분 100%를 소유하는 기업 분할 형태입니다. 지금 자료화면을 보니까 상당히 여러 기업들에게 물적 분할이 이루어질 그런 계획들이 나와 있네요. 네. 신설회사를 100% 자회사로 만드는 만큼 이 모기업 주주에게는 신설 회사의 주식이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기업 가치에 큰 변화는 없지만 성장성이 높은 사업 부분을 물적 분할하고 자회사를 상장하면 지주회사인 모회사의 가치가 저평가돼 기존 주주의 가치가 떨어지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뿐만 아니고 이 반도체 위탁 생산 전문 업체인 DB하이텍도 반도체 설계 사업부의 분사를 추진하다가 지난달 말 검토를 중단하기도 했고요. 그간 이렇게 DB하이텍 또 풍산의 소액 주주들은 성장성이 높은 사업 부분을 물적 분할하고 자회사로 상장하면 기존 주주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에 계속 반대해왔습니다. 풍산은 앞으로 정부, 또 기관 투자자, 주주, 임직원, 시장 등 다양한 이해관계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고 시장 안정과 모든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서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물적 분할이라는 게 모 회사가 사업 일부를 떼내서 새 회사를 만들고 그래서 그 신설회사 지분을 모 회사가 100% 소유하는 그런 기업 분할 형태를 말합니다. 풍산의 그런 물적 분할이 사실상 물 건너 관계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있습니다. 요즘 밤에 여러분 택시 잡기 힘드시죠? 정부가 심야 택시 대란을 해소하기 위해서 호출료 인상을 통한 기사 처우 개선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자, 택시 기사들을 도로 위로 이렇게 강제라고 하면 뭐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일부러 이렇게 불러내는 그런 방법인 거죠? 네, 이게 심야 시간대 호출료를 네. 최대 5천 원까지 오르게 하고 인상분의 대부분을 기사들에게 돌아가게 해서 택시 기사들을 도로 위로 이제 불러 모으겠다는 의지입니다. 강한 인센티브 제도라고 할 수 있네요. 네, 맞습니다. 네. 택시 면허가 없어도 운송 사업을 할 수 있는 타다, 우버와 같은 모델의 플랫폼 운송 사업도 더 활성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어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 4월 18일 거리두기가 해제된 이후 심야 시간 택시 수요는 4배 이상 증가를 했는데요. 하지만 법인 택시기사는 수입이 높은 배달 등 이렇게 다른 업종으로 이탈을 하고 개인 택시는 심야 운행을 기피함에 따라 정말 말 그대로 택시 대란이 일어났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택시 요금은 올해 OECD 국가의 평균 38%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난 2019년 2월과 올해 7월 연료비를 비교를 해보면 무려 연료비는 35.7%가 상승을 해서 하지만 임금에는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임금은 매우 열악한 수준입니다. 네. 정부와 지자체는 택시 부재, 또 탄력 호출료 이렇게 다양한 방안을 해보고 또 효과가 없으면 또 추가적인 방법으로도 네. 지금 대책을 세울 마련이라고 했고요. 호출형 심야버스 등을 또 더욱더 활성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택시 대란이 사라질지 주목이 됩니다. 자, 다음 뉴스입니다. 지난해 공기업 36개 중 14곳이
적자를 기록했는데도 성과급을 챙겨갔다고 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길 수가 있죠? 네, 기획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의 47.4%가 영업 손실을 봤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가운데 강원랜드, 인천국제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14개는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이 적자인데도 경영평가 C등급 이상을 받아서 성과급을 받았습니다. 네. 특히 김영선 의원은 성과급 지급 기준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한 상태입니다. 공기업의 경우 한번 표를 보시면 공기업의 경우 직원은 월 기본급의 250% 이내로 성과급을 받지만 임원은 직전 연도 기본 연봉의 80%, 또 기관장은 직전 연동, 기본 연봉의 각각 성과급 상한을 제도를 저기 자료화면 제공합니다. 보니까 정말 적자인데도 저렇게 성과급 기준이 상당히 높네요. 네, 이렇게 공공기관 기관장의 지난해 1인당 평균 연봉이 1억 8,021만 원인 점을 고려를 하면 경영평가 C등급 이상만 받아도 7,200만 원 성과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기관장 성과급이 직원의 14배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성과급 문제는 기관 자체적으로 해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경영평가에 제대로 된 재평가 항목을 추가를 하고 또 앞으로 비중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국정감사 소식입니다. 공유 숙박 플랫폼인 에어비앤비가 불법 숙박 논란 속에서 국회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섰습니다. 자, 국회는 4일, 그러니까 어제죠, 첫 국감일에 손희석 에어비앤비 코리아 컨트리 매니저를 증인으로 불러서 불법 숙박 영업과 탈세 여부를 집중적으로 추궁을 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사실 에어비앤비는 네. 2017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감찰 고발된 적은 있지만 이번처럼 국회 증인석에 처음 서게 됐습니다. 네. 특히 서울, 강원, 부산, 제주 등 이렇게 최근 5년간 미신고 숙박업으로 단속된 862건 중 80%인 664건이 에어비앤비를 통해 중개된 숙소였습니다. 미신고 업소들이 대부분이지만 정부와 지자체는 에어비앤비로부터 숙소 정보를 전혀 제공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숙박업소는 정부의 영업 허가를 받고 관리 감독을 받아야 하는데요. 하지만 등록이 안 되면 공중위생법, 관광진흥법 등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미국 뉴욕주가 에어비앤비와 합의해 불법 숙소 단속과 과세에 필요한 호스트 정보를 직접 제공받고 있는 것과 큰 비교가 되고 네. 있습니다. 또한 탈세 가능성도 지적됩니다. 미국의 리서치 회사 에어디에이는 한국의 에어비앤비 전체 숙소를 49,770개라고 추산을 했지만 현재 합법 업소로 분류할 수 있는 한국의 업체는 5,000개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네. 코로나19로 거리두기 조치가 완화되면서 에어비앤비 매출은 더 많이 늘었습니다. 에어비앤비는 거리두기가 완화된 올해 2분기 전년 동기 대비 무려 256%가 늘어난 5,345억 원의 거래액을 올렸습니다. 수수료율이 약 17에서 20%인 점을 고려할 때 2분기에만 1,000억 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이거는 같은 기간 국내 최대 여행사인 하나투어와 비교해봤을 때 4배 이상이 넘는 수치입니다. 에어비앤비 측은 에어비앤비 등록 숙박 업소들 중에는 사업 등록만 하고 영업을 안 하는 경우가 있는 만큼 전체를 모두 탈세로 보기는 어렵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등록을 했는데 영업을 하지 않는다. 네. 근데 이건 탈세는 아니다.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국정감사에서 상당히 집중적으로 아마 문제 제기가 됐었고 앞으로도 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이슈입니다. 대기업 10곳이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지 않아서 지난 2년 8개월 동안 납부한 과태료만 해서 총 8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안전교육 미실시로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과태료를 많이 납부한 기업 10곳의 과태료 총액은 8억 236만 8천 원이었습니다. 가장 많이 납부한 기업은 현대건설 3억 원대, 또 LG화학 1억 원대, 현대제철 7,800만 원대, 또 삼성물산 7,700만 원 순이었고 10개 기업 중 제조, 건설업종이 대다수였고 유통업종으로는 이마트가 유일했습니다. 특히
표를 보시면 현대건설과 LG화학의 과태료 납부 금액이 10개 대기업 총 과태료 납부 금액의 61.2%를 차지했습니다. 두 기업은 2020년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아 큰 금액의 과태료를 납부하고도 올해 3월까지 올해 3년째 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납부를 매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안전보건교육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근로자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보건교육 미실시로 대기업의 법 위반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과태료를 납부하고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더 큰 처벌을 강화를 하고 근로자의 안정을 위한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안전보건교육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좀 파악이 된 게 있습니까? 그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 네. 이제 그거 관련한 법령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이제 보건 교육을 대기업이 앞장서서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도 이렇게 실시하지 않아서 과태료를 받는 경우가 잠들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슈입니다. 다시 이제 국정감사 소식인데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횡령 의혹을 정조준하면서 은행장들을 줄 소환할 예정입니다. 이미 은행장들 줄 소환은 저희들이 이미 계속 저희들이 예고해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횡령 사고는 금융권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에 걸쳐서 매우 심각하다고 보입니다. 자, 그런데 오셈 임플란트도 최근에 큰 횡령 사고가 아마 있었죠? 네, 대표적으로 이 네. 오스템 임플란트 횡령 사고는 거의 사상 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네. 지난 1월 무려 2,215억 원의 횡령 규모 사실이 알려지면서 4만여 명을 공포에 떨게 한 사건이죠. 국내 1위 임플란트 기업이자 시가총액 상위 기업인 만큼 사회 전체를 흔들리는 파장을 몰고 왔었습니다. 네네. 오스템 임플란트는 직원의 추가 횡령 사실을 알았음에도 이를 감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도 받게 됐습니다. 내부 통제에 시스템 문제의 심각성을 방증한 그런 계기가 됐지만 4개월 주식 거래가 정지된 것 외에 별다른 처벌이 없었습니다. 최근 횡령이나 부당거래 범죄가 끊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를 기회로 엄중하게 다뤄서 집중 조명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고 있고요. 금융위는 비리 등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에 대한 집행력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야, 오스템 임플란트 횡령 액수가 무려 2천억이 넘는 정말 큰 비용입니다. 최근 들어서 정말 대기업 할 거 없이 고루고루 횡령 사건들이 줄줄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근절 대책이 정부가 하루속히 마련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슈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상습적인 하자와 공사 관리 부실이 적발된 일부 시공사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공사를 맡기는 일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고 할 수가 있죠? 네, 특히 이렇게 많은 건설사 중에서 계룡 건설 산업은 해당 건설사 중 수주 금액이 1조 원이 넘습니다. LH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LH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130 시공사 중에서 총 224건의 품질 미흡 통지서를 발부를 했습니다. 이 미흡 통지서는 불량 자재를 사용하거나 부실하게 시공하고도 하자 보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업체에게 보내는 통지서입니다. 한 번 받을 때마다 업체의 종합 심사 낙찰 점수가 0.15점씩 감소되고 있습니다. 현재 LH는 추정 가격 100억 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 입찰자의 입찰 가격 50점, 또 공사 수행 능력 50점, 사회적 책임, 가점 2점 등을 평가해서 합산 점수가 가장 높은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종합심사 낙찰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별로는 계룡건설 산업, STX건설이 6회, 남양건설이 5회, 한신공영, 신동아건설, KR산업이 각각 3회의 통지서를 받았었습니다. 이 중 품질 미흡 통지서를 6번이나 받은 계룡건설 산업은 LH로부터 같은 시기 무려 23건의 공사를 따냈습니다. 이때 수주 금액은 1조 3,237억 원에 달했습니다. LH 아파트를 짓는 건설사들은 대부분 이렇게 하자가 많더라도 또
또 부실 공사를 하더라도 LH 계약을 따내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발생 빈도 또 부실 관리에 따라서 입찰 제한보다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계속해서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바로 조금 전에 LH공사 국회에서 땅 투기, 집 투기 의혹으로 집중적인 질타를 받았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또 문제가 많은 부실한 시공사에 대해 다시 공사를 맡긴다는 또 지적이 있었네요. LH공사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슈 두루 잘 짚어봤습니다. 산업부의 권혜영 기자 오늘 수고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